오늘의 시사 입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3인칭 시사시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인칭 시사시점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가져온 뉴스는 먼저 준비한 오디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충성 기념사 열중시가 되십시오. 부대를 주시오. 어쭈 첫 충성 기념사 부대 열중시여. 부대 열중시오. 열중 시 충성 기념사 부대 열중시여. 부대 열중시오. 열중 충성 기념사 부대 열중시오. 열중 슛.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현직 대통령들의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 기념식이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군의 날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기념사를 하기 전에 부대를 직접 통솔을 한 다음에 예. 기념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것을 깜빡하신 것 같아요. 부대 열중시여. 네, 예. 사실은 뭐 군 관계자가 아닌 이상 부대를 직접 통솔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실수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뭐 최근에 사실은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그 비속어 논란을 대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네. 이번에 사실은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장병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는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어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준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대한 어떤 예의로서도 사실은 원래 따랐던 것을 좀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에 의하면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대에서 이례적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지지율이 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20대 분들에게도 이번 사건도 좀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장희찬 이사장님, 특히 보수는 국방과 안보에 상당히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진보보다도 더 둔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물론 국방부 해명을 들어보니까요. 예. 부대 지휘관이 열중시효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행사가 잘 진행되었고 네. 뭐 이 부분보다 저는 사실 이건 행사의 흐름상 충분히 원활하게 넘어간 부분인데 예. 이 홍보 영상에 아, 중국군의 장갑차 이미지가 나온 것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군가를 재창하는데 원래 제목이 이제 멸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멸공의 횃불. 네, 승리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해명 들어보니까 이 참석한 뭐 내외비를 좀 고려해서 자막은 바꿨지만 실제 재창은 원 가사 그대로 했다고는 합니다만 예. 이 중국군 장갑차 등장이나 자막 문제는 오히려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그렇죠. 아, 이렇게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하나하나 너무 작은 실수에 사소한 트집을 잡는 것도 옳지 않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이 참석한 장교가 거꾸로 태극기 휘장을 달고 나왔다던가 또는 뭐 서울을 알리는 청와대 공식 행사 영상에서 북한의 이 능라도가 나와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좀 곤혹을 치렀다던가 하는 이런 해프닝들은 어느 정부나 다 있어요.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사소한 트집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반박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국방부가 네. 중국군 장갑차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죠. 네네. 네. 뭐 이거는 좀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서요. 민간 업체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감수 책임은 또 국방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모든 정부 부처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 또 댓글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7739님, 윤석열 정부 실수가 반복되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 관련 얘기 군 관련 얘기가 지금 나온 김에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군 장병들의 병영 생활관 개선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전용됐다. MBC에서 단독 보도했죠. 네, 이 부분은 네.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도대체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를 아직도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몰래 뺏쓰다가 걸리면 그냥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영빈관 신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몰래 뺏쓰다가 별일 없으면 그냥 그렇게 뺏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건 얼마의 예산이 들겠다고 공개하고 네.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무언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일정 정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그 절차가 이번에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 문제가 일단 하나 걸려 있고 또 하나 더는 그 이제 국방부의 해명인데 네. 그러니까 병영 생활관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였기 때문에 예. 그 굳이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2019년까지 이제 육군 병영 생활을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네. 근데 그 2010년도 정도부터 병영 생활관이 나아진다고는 했지만 네. 그래서 저도 들어갈 때 당연히 제가 살아갈 생활관은 침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근데 저는 그렇죠. 20명이 함께 하는 어떤 병영 생활관에 함께 있었습니다. 네. 침대는 당연히 없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아져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병영 생활관을 신축하려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없앴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군인들의 병영 생활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측면,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전혀 예측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다는 게 하나고 아하. 두 번째는 그렇게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아무 말 못할 집단의 예산을 빼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혜진 이사장님. 전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 조치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폄훼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저는 강하게 느끼는데요. 네. 지난 며칠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청와대 관람객이 5개월 사이에 누적 200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네. 작년 한 해 내내 경복궁 관람객의 1.9배,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를 5개월 만에 이뤄낸 셈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사실은 그래도 청와대 개방을 잘했다 쪽으로 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국민께 알려드릴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들께 조언을 좀 드리자면 네. 이걸 수세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 공격거리를 야당에 주는 것 같거든요. 예. 영빈관 신축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청사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방 환경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걸 뭔가 예산 더 쓰니까 우리가 방어해야지 하고 이 예산을 홍보하지 않고 그냥 넣다가 이거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다 알게 됩니다. 언론 단독 다 나오게 되고요. 그냥 그럼 넘어가질 않죠. 네, 잘못하다가 들킨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말고 제가 영빈관 신축 논란 터졌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용산시대 5개년 계획을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국민께 발표드리고 정확히 예산 얼마 드는지 그리고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들지만 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제 효과나 국익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좀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그럼 네. 또 이해해 주실 분들은 이해해 주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발상의 전환이 지금 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예. 자꾸 수세적으로 이걸 접근하게 되면 지금처럼 한두 가지 지역적인 부분에서 민주당에게 더 공격할 거리만 주게 되지 않을까 아하. 이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도 야당이야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 역할이시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야를 떠난 중립적인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차라리 처음에 한번 그냥 예산 많이 든다고 혼이 나더라도 정확하게 추산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왜 예산 얼마 안 드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나서 자꾸 어쩔 수 없이 드는 예산들을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수세에 봉착하느냐.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일단 인수위 과정에서는 예.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좀 중요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업에 드는 예산만 좀 일찍 소개해 드렸던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용산시대 개막하면 네. 미군 부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반환받게 되잖아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미군 부지 반환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이러면 그 용산 공원 부지를 또 어떻게 국민께 돌려드리느냐, 이거는 대통령실 이전과 별개로 예. 뭔가 대한민국의 브랜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예산 좀 더 쓰고 이런 거 한다는 거 국민들이 안 좋게 보실 거야 생각하지 말고요. 제대로 잘 설명드리면 네. 우리 국민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고 청와대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점과 연계해서 네. 이 사안을 접하는 마인드 시각 자체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발상의 전환. 아쉬움이 저는 영빈관 신축 논란 때부터 계속 들었었어요. 권지웅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저도 예. 이제 장희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어디서 꼬였냐면요. 그것을 그러니까 취임하는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시 이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은 알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500억 이하로 든다.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계속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론으로 가져오면 네. 졸속으로 이전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한 것 자체를 지금 제가 비판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이전하시면서 정말 많은 걸 잃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이전한다 했다가 5년 내내 이전하지 않았던 정부보다는 다소 빠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나더라도 그래도 이전한다고 하고 한 정부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뭐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문재인 당연히 대통령은 그건 어쨌든 따라 못했잖아요. 다르죠. 1년 네. 뒤에 못할 알겠습니다. 것 같다라고 공표했으니까 네. 뭐 그걸 5년 내내 뭉개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장혜찬 이사장께서 가져오신 뉴스 어떤 것입니까?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모 네. 대기업 관계자나 그 당시 성남FC, 성남시장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네. 여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네. 그리고 당시에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씨, 지금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을 공모자로 적시했다라고 알려져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지금 단계에서 일단 1차 기소는 그 두산그룹이겠죠. 관련 대기업이라면 두산그룹이나 성남FC, 성남시청 실무자들 선에서 먼저 이루어지지만 네.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다른 대기업, 지금 네이버나 차병원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관련된 증거들이나 진술들이 모이게 되면 공소장에 적시를 해버린 이상 기소를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동시에 성남FC 관련된 사건으로 뇌물공여나 제3자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지난 당대표 경선 내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조금 더 현실화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될 걸 모르고 정진상 씨를 당대표실에 임명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개인이야 뭐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고 민주당에서 지적했지만 뭐 대안이 없었다 손 치더라도 정진상 씨는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핵심 측근인데 굳이 당대표실 내부에 고위직으로 임명을 해서 그럼 대표실의 실장급이 또 같이 기소되거나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민주당이라는 정당 정체를 지금 약간 뒤흔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저는 어쨌든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아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이 성남 FC 관련한 수사가 없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경찰에서 수사를 다 마친 다음에 네. 이것은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은 넘기겠다 검찰에 이렇게 결정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 네. 그때 당시에도 어떤 객관적 그 판단의 근거가 있었겠죠. 예, 불송치 네네. 결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기소 의견이 아닌 채로 어쨌든 저는 넘겼다고 일단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번 연도 2월에 다시 이것을 뭐 보완 수사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지시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 어떤 결정을 번복시키는 내용이었는가가 좀 드러나면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예. 그것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한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추가로 이재명 지금 당 대표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네. 공소장에 그런 것들이 되레 정치적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낙인 찍기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의심을 벗어내는 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거기 포함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난 다음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아하. 지금 단계에서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싶어요. 민주당은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표현에는 권지웅 비대위원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이것 자체를 정치 쇼로 이렇게 규정짓고 싶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수사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계속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를 들면 비슷한 어떤 내용들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실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좀 의아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없는 것인가?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구속되기도 하고 처벌을 받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형평이 맞춰지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네. 이건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텐데 네.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네. 제가 또 뭐 사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아하. 이 수사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늘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1년 6개월 동안 신나게 했고요. 그때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었고 이성윤, 소중앙지검장. 이정수 콤비였었고요. 예. 중앙지검장이. 예. 이 이재명 대표 성남 FC 수사는 당시에 담당 검사였던 박하영 검사가 이거 수사 더 해야 된다. 경찰의 불송치 받아들일 수 없다고 7번이나 상부에 건의했는데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검사가 이걸 묵살했죠. 근데 박은정 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이고 윤석열 대통령 징계에 앞장섰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수사하느냐가 아니라 그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제대로 수사하자고 일선 검사들이 많이 건의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측근이 무려 7번이나 이걸 이유 없이 묵살해서 지금 그분도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들여다봤었던 것 그리고 들여다보지 않고 덮었던 것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네. 추가 진술이나 이 증거물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을 테니까 이건 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가 된다면 그 공소장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뭔가 전 정부나 또는 이재명 대표나 이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가 지금 있었는데 네네. 방금 우리 들은 것처럼 윤건영 의원이 뭐 대단히 무례하다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서면 질의받고 다 답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아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에 올린 글을 보면 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수사 받으시라. 왜 대통령 방어권만 행사하느냐. 이거 못 받겠으면 피의자 신문 전환되고 강제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에게도 강제 수사받으라고 하셨던 이 공명정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감사원 서면 질의조차 답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 모든 사안을 전부 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네. 국민 앞에서 대단히 무례한 행위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에서 피격된 우리 공무원의 유가족분들 앞에서 무례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서면 조사 거부에 대해서 매우 격앙돼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예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님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전직 대통령들도 다 했는데 왜 안 하시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전직 대통령 모두가 답변을 한 건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겠죠. 네. 그 아예 그 질문 자체를 돌려보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답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시점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의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해서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수사 결과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실은 검찰에서 이건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좁혀졌을 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원이 나와서 서면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지금 그렇게까지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파악한 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만 남은 상태라고 단정 뭔가 파악한 그 근거는 도대체 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정말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적 그러니까 현직은 아니지만 거물을 건드려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좋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라도 이슈를 만들고 내가 노력한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날 좀 좋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 감사원이 서면 질의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저는 있는 겁니다. 저는 정치적 유불리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서훈이나 박지원 같은 분도 조사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 돌아가신 분 가족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전직 정부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예찬 이사장, 권지웅 비대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